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김학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PD 송 PD입니다. 송 PD요? 네. 빠숑의 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첫 시간에 그냥 갑자기 녹음을 하게 돼서 네. 좀 긴장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녹음을 하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뭔데요? 빠숑님이 굉장히 바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를 뭐 거의 남들 이틀 사는 걸 하루에 막 압축해서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 저렇게 바쁜 분이 이렇게 다시 팟캐스트를 왜 시작하셨을까 좀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빠숑님 모습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뭐였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사이에도 예. 입을 막 달싹달싹 거리시면서 빨리 답을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은 정말 이걸 즐기고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바쁠 와중에도 아주 즐겁게 하실 수 있구나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일부러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일부러입니다. 네. 자, 네. 이번 주 위클리 부동산 핫이슈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사실 위클리 부동산 핫이슈 지난주엔 가장 핫이슈는 빠숑이라는 검색어 아니었을까요? 네. 아, 네. 그냥 더 잘해야겠구나. 예,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네. 앞으로의 제 활동으로 예, 답변을 대처하겠습니다. 네, 네.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에 나온 부분은 100% 제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일부 분 가지고 저를 평가한 것 같은데, 예, 그냥 앞으로 제 활동하는 모습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예, 직접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블로그에 보니까. 예. 저도 제 주변에 그렇게 많은 지인들이 있는지 몰랐고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이 일단 3,000명은 넘고요. 일단은 그날 방문자 수가 82,000분이 방문해 주셨어요. 일단 뭐 그분들 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 블로그 이웃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예, 방송 되도록 준비할 거고요. 블로그도 그렇게 활동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데일리한 기사고요. 네. 9.13 대책 이후 청약 전략, 가점 낮은 무주택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노려야. 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네. 하늘의 별 따기 수도권 청약, 네.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평형대를 노려라라고 하는 게 기사의 취지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 전략 같은 것들이 특별하게 있다라고 바라지지는 않고요. 하나의 그냥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아파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평형대로 하게 되면은 34평형까지가 아마 85제곱미터 이해할 텐데, 거기까지는 지금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정 지역들 같은 경우는 100% 가점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해안선님 나오셔서 가점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84점 만점의 가점제에서 점수가 높으신 분들 순서로 청약이 당첨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체 많으세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십 대 1, 뭐 심지어는 뭐 100대 1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점이 낮은데 당첨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딱 하나예요. 추첨제, 좀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일 텐데, 특별 공급은 아마 지난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추첨제죠. 그러니까 일부 퍼센테이지는 가점제로 하고 일부 같은 경우는 지금 50%에서 25% 정도는 이제 추첨제로 놔두는데, 거기는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기 있는 평형대들이 20평형, 30평형대거든요. 근데 추첨제가 적용되는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30평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40평대, 50평대, 60평대. 이런 것들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혹시 자금적인 여력은 되시는데 가점이 낮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나 무주택자인데 아파트를 갖고 싶다. 입지 좋은데 새 아파트를 갖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가 되는 상품들을 청약하시는 것들이 그나마 확률이 좀 높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네. MK 뉴스 네. 제목은 검단 신도시 첫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첫날 방문객 8천여 명 몰려. 네. 이기 신도시의 마지막 신도시 검단 신도시 네. 첫 분양 8천 명이 첫날 모였다는데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목요일인가 아마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그 청약 결과가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지금 뭐 무난하게 일단은 다 1순위 완판이 됐는데 이게 뭐 두 자릿수, 세 자릿수까지 가진 않았어요. 뭐 이제 2대1, 3대1, 5대1 정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있다까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첫날 8천 명인데 첫날 8천 명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검단 신도시라는 곳에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실제 청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 결과는 일단 청약 당첨이 아니라 청약 신청 결과를 봤는데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실거주 수요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도 안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실제 계약률까지 얼만큼 연결이 되냐인데 뭐 한 5대1 미만의 청약 경쟁률이라고 하면은 계약 완판까지 한 번에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짜투리 부분들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미분양이 아니라 미계약분 이제 추가적인 청약 신청을 받을 텐데 그것까지 보고 아마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들, 경기도에 있는 핵심 지역들보다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뉴스 한국경제고요. 네네. 과천 가서 분양받자. 이주 수요 몰려 전셋값 급등이라는 제목이 있네요. 예. 과천으로의 이주가 몰려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네.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서울도 거의 제자리고 경기도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왜 과천만 전세가가 올라갔을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도 똑같은데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거고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왜 전세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을까를 따져봐야 될 텐데 좋은 청약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공 아파트들이 12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분양을 해서 입주를 했던 새로 재건축을 해서 입주했던 단지가 3가지가 있고 나머지 2개 단지는 지금 분양을 해서 청약이 끝났고 나머지 단지들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럼 주공 12개 단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것들을 개발을 합니다.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와 양질의 주거시설을 동시에 개발을 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택지개발 사업인데요. 거기가 과천인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기존의 과천가보다 좀 많이 저렴하단 말이에요. 서울 접근성도 좋고 일자리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오는 신규 아파트를 청약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청약 제도상 당해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최소한 1년 이상 사신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거든요. 아마 근데 이제 과천 같은 경우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몇 분이죠? 몇 명이죠? 뭐 몇 분 정도는 넘고요. 6만 명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안 되나요? 이게 전체 인구 수기 때문에 세수는 적을 거고 네. 청약 1순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공 아파트 분양하는데 1순위 당해가 미분양이 났어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신청만 하면 100%가 다 당첨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급 물량이 많다, 당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 청약 1순위다 그러시는 분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혹은 내년이겠죠. 내년에 청약 신청하실 분들 중에서 1년 거주 요건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이 이게 위장 전입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사를 가는 그런 이제 전세, 그러니까 뭐 단기 거주니까 월세나 전세를 선택해서 이사 가시는 분이 많을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그렇죠. 아마 그리고 또 대부분 다 무주택자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건 공부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청약제도라는 것들을 최소한 당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고 현재 거주한 지 1년이 돼야 된다는 조건들을 공부할 정도라고 하면은 청약제도를 완벽히 이해했다고 봐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데일리한 기사고요. 네. 오피스텔 에 관한 기사네요. 네네. 반사이익, 네. 서울 오피스텔 잇따른 청약 미달, 투자주의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저도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자하면 위험하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네. 이런 오피스텔 청약 미달 정말 오피스텔은 투자하면 안 되나요? 굉장히 좀 많이 받는 질문이고 최근에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그냥 오피스텔 투자하냐 마냐 이런 거 갖고 많이 질문하셨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원룸형 그러니까 방 하나만 있는 공간만 스페이스만 있는 그런 조그만 초소형 오피스텔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지어는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은 제가 그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책 중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책이고요. 거기다가 오피스텔 투자 방법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실거주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최근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게 좀 많이 분양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과거보다는 그래도 실제 거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인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아마 그것도 임대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피스텔을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과연 본의 아니게 실거주보다는 투자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초소형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근데 이제 투자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 팔았을 경우에 양도 차익을 얻는 매매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월세 임대를 받는 두 가지 목적으로 접근할 텐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 거의 99%가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뭐 간혹 가다가 시세가 오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굉장히 한시적이고 한번 오른 다음에 월세 수익률이 세팅된 다음은 또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과거에는 이제 금리랑 많이 연동이 됐었고요. 그건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워낙 낮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랑 연동하게 되면은 오피스텔 수익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금리 플러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들이 과연 이 지역에 월세 수요가 많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피스텔에 어떤 사람들이 임대로 들어올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가능성이 높고요. 직장인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뭐 아니면은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젊은이들이 많은 아니면 직장인들이 많은 아니면 그런 곳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등교할 수 있는 초교통이 좋은 지역들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그런 입지에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다. 그런 것들은 월세 수익이 높을 거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것들이 그런 지역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아파트 투자를 못하니까 오피스텔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최소한의 월세 수요자들이 많은 지역들의 오피스텔이 공급되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추천드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입지에는 좀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역세권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이 전혀 아닌 지역에다가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진짜 도보권에 일자리가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좀 위험하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새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니면은 투자할 게 없어서 뭐 이런 목적으로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것들은 반대다. 예, 그래서 조심하셔라. 그런 말씀 저도 추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재미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너무 장황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네. 가성비 높은 새 아파트, 네. 옆 기존 아파트라고 되어 있네요. 새 아파트 옆에 기존 아파트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뭐 새 아파트가 워낙 가격이 높으니까 옆에 이제 기존 아파트를 사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아파트에도 가성비라는 말이 붙는 게 어찌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가성비라고 하는 가격 대비 성능인데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새 아파트의 문제점은 너무 비싸다는 것들이고요. 최근 10년 동안에 서울을 위주로 한 아니면 지방 주요 도시 위주로 한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새 아파트 위주로 상승을 했고 그 새 아파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이 따라가고 이런 패턴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아파트는 이제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이 시세가 상승하는 그 실익이 높지 않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지 않다라고 보통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헌 아파트는 새 아파트보다는 많이 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비율은 새 아파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승률이 높으니까 투자 수익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것들인데,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냐라는 차원을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수명을 한 30년 정도라고 봐요. 30년이 차가 되면은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연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10년 차 미만 아파트를 이제 기존 신규 아파트라고 보고 20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구축이라고 보는데 구축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후에는 30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죠? 네, 그래서 상품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 재개발은 아니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품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입지 가치만 남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입지가 좋지 않고서는 물가만큼도 못 오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다만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면은 지금도 새 아파트지만 10년 후에도 구축 아파트, 구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인플레이션만큼 오를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실거주든 투자든 보수적으로 좀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되도록이면은 새 아파트가 더 좋고요. 더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축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도 안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심지어 같은 동인데도 그런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찾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축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리모델링이라든지 하다못해 좀 이렇게 인테리어 작업들, 새 아파트처럼 작업을 하지 않는 것들은 새도 잘 안 나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상품은 실거주 수요가 많아야지 미래 가치가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제 실거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그 새 아파트 실수요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세를 많이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파트가 비싸다고 하면은 비싸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싼 가격을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세를 내고 들어갔는데 그 매매가보다 많이 낮단 말이에요. 그만큼 전세 수요가 많은 데들은 실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아닌데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없는데 구축이다. 아무리 새 아파트 옆이라 하더라도 올라가는 것들은 좀 상승의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가성비를 따져서 정말 사도 괜찮을 것 같은 아파트가 딱 있었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 몇 년 정도까지를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00년도 초중반까지는 다세대 단독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구축이라도 아파트면 되게 좋았거든요. 단지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주차장도 좀 딱딱 구획이 돼 있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 보면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비율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아파트가 어떤 상품이 좋은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사시면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일단 보안이나 네. 뭐 또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 아닌 곳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다 이렇게 그렇죠. 비교하기가 좀 힘든데. 부자셨네요. 네. 네, 일단은 보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보안이 좋잖아요, 일단. 그럼 보안이 잘 돼 있는 아파트 구. 그래서 보안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돼 있는 아파트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체계적으로 되려면 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시스템들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리실에서 뭐 CCTV도 잘 돼 있고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애들 노는 공간도 다 통제가 잘 돼 있고 이런 아파트들을 더 희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단독 다세대 빌라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주차예요, 주차. 일단은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 좋아요. 일단 주차 대수가 많은 거는 기본이고, 제가 신혼 때 신혼집은 다세대 빌라였는데 아파트로 바로 이사 가는 이유가 딱 그거였었어요. 주차 문제가 제일 컸었어요. 손님들이 오면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진짜 먼 곳에다가 주차해놓고 대신 해주고 한 100m를 뛰어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1, 2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더라고요. 손님 초대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단 주차장 문제가 잘 돼 있는 아파트들을 더 좋아하고요. 지금은 지상 주차 갖고는 안 되거든요. 지하 주차. 비를 안 맞고 또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단지 내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헬스클럽을 되게 이용하시는데 비를 맞고 가면 또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를 안 맞고 갈 수 있는 길들이 돼 있는 아파트들이 경쟁력이 높죠. 지금 일단 시설적인 측면에서 그렇고요. 또 향후에는 서비스가 좋은 아파트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또 교육 서비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배우는 서비스라든지 뭐 운동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은 또 조식 서비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비스까지 반영된 아파트들이 향후에 프리미엄도 높을 것 같다. 그런 좀 예측들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중에서 이런 것들이 시설적으로 되어 있지 않거나 서비스가 되기 어려운 아파트들은 향후에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매일경제 뉴스고요. 네. 이거는 제가 기사를 그대로 읽는 겁니다, 시장님. 네. 박원순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라고 되어 있네요. 네네. 자,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뭐 이거 떳떳하면 그냥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뭐 공개하는 건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공개함으로써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서울시가 따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좀 저는 경기도보다는 서울시가 해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거꾸로 온 거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적으로 가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다른 이슈 때문에 저쪽에 그걸로 해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여기도 조금 이제 여론층을 좀 의식한 하나의 좀 정책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뭐 공개해야 되는 것에서는 굉장히 뭐 찬성하거나 반대나 별로 의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은요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가가 의미가 없어요. 네. 왜 없냐면은 원가라고 하는 게 결국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 비싼 게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잖아요. 물론 토지값이 비싸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지값 감안해도 뭐 프리미엄이 더 비싼 거지 원가가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크로리버 파크라는 아파트가 지금 뭐 평당 9천만 원 이상이 됐는데 그 아파트의 원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제 생각에는 5천 이하 될 것 같거든요. 5천이 뭐예요? 한 3, 4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원가를 아무리 좋게 줘도 그러니까 땅값에다가 건축비 포함해도 거기에는 프리미엄이 5천 이상 붙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그것의 프리미엄이 결정되는 것들은 상품 프리미엄이 아니라 입지 프리미엄이란 말이에요. 그 입지 프리미엄이 주는 가치가 땅값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땅으로서는 큰 메리트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그 땅 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 좋은 땅에서 정말 좋은 시설에서 살게 하는 프리미엄인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프리미엄에 집중한다고 하면은 원가를 공개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어딘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사회적인 공익적인 목적으로 세워야 할 수 있다 그러면 찬성. 근데 대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원가 공개해서 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공개를 한다. 그건 좀 반대. 왜냐하면 가격이 낮아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원가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진 않아요. 그 입지를 사는 것들이지 그 지역에 사는 것들 거주하는 프리미엄을 사는 거지 원가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가 공개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지만 만약에 공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익을 낮추려는 목적들보다는 이익을 그대로 얻다가 공공 목적에 쓸 것인지 그리고 공공 목적에 쓴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나온 이익으로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익을 받는 쪽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고마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제안 드리고 싶네요. 제가 잠깐 좀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네. 방금 그 예를 들어주신 아파트가 어디였죠?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리버 파크입니다. 근데 이제 프리미엄 포함해서 지금 평당 9천이라고 하셨는데 네. 분양 원가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분양할 때 그 가격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9천과 네네. 지금 원가 공개하고 아까 그 원가가 실제로 뭐 3, 4천 정도일 거다라고 하는 거는 네네. 크게 그러면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아크로리버 파크가 2012년도에 분양을 했을 때 평당 3,980만 원, 3,9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제 생각에는 거의 고급 말 감대로 짓긴 했거든요.
뭐 한 500에서 600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맥시멈 700. 아무리 고급 마감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건축비에는 건설사 이익까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값이 거의 한 평당 3천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한 세대당. 예, 그게 원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사이에 뭐 이익이 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배당받는 금액이 있겠죠. 그게 아마 뭐 이제 평당 뭐 몇백 정도 됐겠죠. 그게 원가인데 그게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줄일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 회사 다녀보셨죠? 네. 예산 짤 때 전체 예산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짜 맞추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 가지고 그 세부 내역들을 짜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이든 실질적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땅값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인 줄 아는 거고 건축비가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아는 건데 그 세부 내역들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사회적으로 통용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부분까지 아마 건축비가 책정이 돼 있을 거거든요. 말도 안 되게 비싸면은 당연히 조합도 가만 안 있고 이쪽에 뭐 다른 조직들도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될 부분에서 지금 그 정도 이익과 건축비라든지 원가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공개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생길 거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익이 얼마인지도 투명하게 보고 싶고 그 이익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세금으로 어떻게 가는지도 한번 투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국경제기사고요. 네. 부동산 임대 사업은 새 플랫폼 신영, SK, D&D 등 네. 이단 진출이라고 네. 되어 있네요. 지금 시리가 응답한 거죠? 아이폰 쓰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신영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시리가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대기업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이제 지금 메이저 그러니까 이제 일군 시공사들은 아닐 거고 건설사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나 주요 이제 입지들에 보면은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을 할 때 곳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한테 시공권을 따야 되는데 보통 이제 조합원들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일군 브랜드가 아니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이런 좋은 입지에 시공권을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건설, 그러니까 브랜드가 좀 약한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수익 사업에 대한 판로를 찾아야 되는데 택지 개발 사업이 한두 끝도 없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서울 도심이라든지 이런 도심권에서도 수익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안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뭐 구축들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를 좀 개조해서 그래서 거기를 좀 뭐 공공주택으로 쓴다든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공실이 많은 오피스들을 좀 이렇게 사서 요즘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데 뭐 이제서 위웍스라든지 마이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뭐 패스트5 이런 공유 오피스텔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월세를 받는 상품들로 지금 공급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브랜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도심에 있는 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재활용이 가능한 좀 가성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대체적으로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이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 오피스일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도 이렇게 임대를 줄 수도 있어요. 뭐 뉴스테이처럼. 그래서 이제 이건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고 중요한 거는 어느 입지에 그런 상품들을 공급할 거냐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그 서울의 그 높은 빌딩들을 조금 이제 그 주거로 좀 바꿔서 거기도 조금 사람들을 살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서울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오피스 빌딩들 낡은 것 중에 이제 공실이 많이 나니까 그것들을 다 호텔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 터지기 전에 중국인들 엄청 왔을 때 그때 호텔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에 관광 왔는데 잘 데가 없어서 저쪽 뭐 안성, 평택까지 가서 숙박을 하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외국인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호텔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최근엔 좀 많이 줄었었죠. 사드 문제 터진 다음에 다시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그 잘 활용을 안 했던 오피스 빌딩들을 호텔로 좀 전환한 예들이 있기 때문에 호텔로 전환할 정도면 주거로 전환하는 것들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생긴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가깝고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도심이라고 하면 뭐 중구나 종로구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3도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짜 도심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양 도시동이라고 해서 종로구 중구가 하나의 또 축이 되고요. 근데 또 하나는 강남권이라고 해서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초구, 송파구 일부까지 또 강남권 도심이 있고요. 또 이쪽에 여의도권이 있어요. 여의도 그리고 좀 마포까지도 아마 여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지역들에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아마 이제 그 지역 내에서 그런 조금 임대 주거를 공급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고요. 그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오피스텔 수요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지역들에 그런 주거들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그럼 사실 이런 곳에 이제 공급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네. 교육 환경이 좀 다른 곳보다 열악한 곳은 네.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교육과 좀 무관한 분들이 더 많이 찾게 되시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처음에 그 설명드린 대로 출퇴근 편리성이 제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출퇴근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분들만 들어갈 거고요. 주거 중에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육일 텐데 교육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술집도 많고, 예, 이런 또 좀 유흥업소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시끄럽고 공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는 크게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참고로 아이들은 일단은 술집이 많은 데들은 보통 선호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요즘은 또 디테일하게 PC방 많은 데도 안 가시고요. 그렇죠? 노래방 많은 데도 안 가시고 그럽니다. 학원가를 도보권에 갈 수 있고 술집이 많이 없는 지역들을 양질의 주거 지역이라고 그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학생들이 많은 집들이 좋아하는 지역이죠. 대표적인 지역이 대치동이에요. 네, 목동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네. 건설경제 네. 기사고요. 예. 대형 SOC 조기 착공, 네. 고용 경기 부진 탈출이라는 네. 제목이네요. 네네. SOC 사업 조속 추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거는 빠숑님이 평소에 이렇게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은 수익을 따지기보다 복지 차원에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게 한 4, 5년 얘기했죠. 근데 뭐 아무도 얘기 안 들어주셨었고요. 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기쁘네요. 예. 제 생각이 통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많이 해요. 지금 이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했는데 지금 A 노선만 통과를 했고 B 노선, C 노선은 통과 못했습니다. 지금 또 C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고 C 노선도 좀 다시 재검토를 검토 준비하고 있다는데 통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 타당성을 따지게 되면은 수요가 별로 없는 지역들이거든요. 그 지역들은. 그래서 이제 수요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연장을 하기도 하고, 그럼 연장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더 늘어나고 공사 기간도 더 늘어나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한 기간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일단 만들어주고 수요가 없으면은 수요를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서울에 일자리가 많은데 서울에 있는 일자리들을 분산시킬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창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1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거의 지금 많이 늘리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것들인데 기존 제조업 일자리들, 기존 서비스업 일자리를 자꾸 나눠먹기 하려는 것들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좀 분산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들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들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들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상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런 좀 분산시키는 것들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역세권이면 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세권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데 그 역세권도 그냥 역세권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들과 연결된 역세권이어야지 그 상가를 갈 때 그걸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광역교통망이 생기는 것들은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어느 정도는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더 획기적인 좀 일자리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사업 타당성 검토도
안 하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하신다 하더라도 좀 기준을 좀 수준을 낮추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면은 그 손실에 대해서 세금으로 이만큼 맡기겠다라는 그런 제한까지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예타, 이비타사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도 뉴스에 나온 걸로 봤는데 실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면 좀 더 지방에 계신 비서울 지역 분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인데 네. 돌발 퀴즈 하나 또 드릴게요. 저한테 퀴즈요? 질문이죠. 네네. 네. 지난주에 그 영어 발음하신 게 너무 재밌어서 SOC는 또 뭐의 약자인가요? 왜 자꾸 영어를 물어봐요? 영어 나 잘 모르는데. 사회 간접 자본이고요. 이거는 외국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회가 소셜이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자본이 캐피탈이고요. 네, 간접은 이제 오버헤드라고 해서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정말 정직한 발음이시네요. 라고 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자본으로 뭐 투자를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그 혜택들은 고스란히 다 그 나라에 사는 그 입지에 사는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작용은 하진 않지만 분명히 이런 사회 간접 자본들이 풍부한 지역들이 이런 또 새로운 시설들 들어오는 것도 좋고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SOC 투자 같은 경우는 저는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나라에서 좀 빚을 좀 많이 지더라도 적극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주의 부동산 위클리 핫이슈 빠숑님의 정직한 발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